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일론 머스크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한국을 감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환심을 사기 위한 각종 선물 공세로 미국의 개가 되어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지만 한국은 당장 우리 정치 상황조차 혼란스럽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의 선물 꾸러미를 안겨주겠다는 발언을 한 건데요.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국가효율부, 이른바 도지부처를 이끌며 칼잡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칼을 겨눠 테슬라 띄우기를 시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인 한국 띄워주기 하며 길을 살려주면 물론이고 관세 폭탄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사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니만큼 거래가 확실한 양반이고 자기가 한 말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는 여러 산업과 경제 역학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편애한다기보다는 일면 한국을 좋게 보고 필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커스라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오랜 우방부터 관세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만큼은 고개를 숙여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후일담을 나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대단한 협상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그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때릴 일은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미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의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력과 핵무장 관련한 재미난 비화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 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먼저 잘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현재 호주는 미국, 호주, 영국의 3자방위 협력체 오커스 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나 되는 돈을 미국에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이걸 건조할 능력과 자원이 미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에서 5척을 2030년대 초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설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려는 건데요. 총 3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중 5억 달러는 착수금조로 납부한 것이었죠. 꼬고 이 뉴스는 시실 우리나라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동안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저동축 우리뇽을 도입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호주의 핵잘 도입을 보고 전공법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 조를 쏟아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 갑동한 눈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지각 있는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는 자칭과 타칭 협상의 귀재입니다. 이미지와 명분을 잘 알기에 미국 국내 여론용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국에게 SOS를 치면서 미 해군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 장벽도 있습니다. 미국이 해양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만든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의 미군 군함 건조가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미 해군 정보국이 조사했던 자료가 유출되며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근금이 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됐기 때문이고요. 물론 중국은 한때 가격 경쟁력으로 조선업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던 때가 있었지만 중국산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데도 품질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용접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엔진 터빈조차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이 너무나 잦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짱짱해서하게 완벽한 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중에 멀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한 척에 수천억 원이 훌쩍 넘는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났다는 사실도 황당했지만 건조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배라는 사실이 헛웃음을 짓게 한 것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이나 수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배는 조선소로 예인돼 폐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선박업계는 중국 조선업체와 완전히 거래를 끊게 됩니다. 중국 조선사 75% 이상이 1년 동안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고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선박만 겨우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싹 쓸어가던 글로벌 및 자국의 선박 건조 발주, 그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녹아든 고부가 가치 선박 계약은 한국 조선사로 몰린 것은 물론이죠. 현실은 이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망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낮춘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보조그루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건가? 한국이 LNG 운반선 건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미쓰비시나 IHI와 같은 일본 기업의 노하우 배워갔겠지만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주력 산업과 한국이 왜 겹치는지 아는가? 전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지난날의 환상에 젖어 한국을 시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협상 카드를 갖지 못한 일본은 결국 아부와 뇌물 작전에 그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손주를 애 환심을 사기 위해 황글 사무라이 투구를 만들어 주문 제작해 가져가 바쳐 트럼프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피한 건데요. 어찌나 가짜났는지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시바 총리가 아부의 기술로 트럼프의 관세 도발을 피했다. 회담에서 이시바는 내가 트럼프에게 아첨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회담 내내 압으로 비칠 만큼 트럼프를 치켜 세우는데 주력했다라고 홍을 좀 정도였죠. 이처럼 가진 것 없는 일본은 자존심도 버리고 바닥을 기어가는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는 갖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라의 구군이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은 막가파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최근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주 호황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중국을 진작에 제치고 연일 초고속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힘이어 미국 함정 사업이 한국에 진짜로 넘어갈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국 조선사들이 들고 일어나며 한국 견제에 안간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자 핵잠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며 미 조선사들의 심기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데 한국 조선업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제대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24% 점유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7만 CGT를 기록했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가운데 96만 CGT를 수주한 반면 중국은 57만 CGT를 수주하며 2위에 그쳤습니다. 발주 건수로는 중국이 30건으로 한국의 18건을 앞섰지만 총톤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며 중국의 콧대를 제대로 부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주량은 대수보다 용량이 중요한데 한국 수주 선박의 한 척당 환산 톤수는 53,000 CGT로 중국보다 약 2.8배 큽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조선소들이 고부가차치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차치 선박일수록 톤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강세를 보이는 LNG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차치 선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 3사는 일제히 흑자를 내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더욱 기쁜 소식은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인데 실제로 최근 성과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업계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선가 지수는 7월 187.98을 기록하는 등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점인 2008년 9월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조선가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게 2008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미 조선 3사는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력인 LNG선 등 고부가차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억 달러 수준인 LNG선의 인도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수록 조선사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쏟아지는 등 연이은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쾌속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우리 돈으로 6조 8,800억 원 최대 20척에 달하는 LNG 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기가 빠른 한국 조선사들이 벌써부터 이 가운데 10대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타르에너지가 원하는 LNG 운반선은 27만 1000큐빅미터인 카타르 차이나막스급인 현존 최대 크기로 길이 344m, 너비 53.6m, 높이 27.2m, 흘수 12m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에너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지난 4월 60억 달러 규모 18대의 카타르 차이나막스급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로 최대 20척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4척은 중국 조선사 중 한 곳이, 또 4척은 카타르 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한 곳이 조선사 3곳 중 1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의 몫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발주 물량의 나머지는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우리 조선사와 지난 6월부터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카타르가 발주 물량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긴 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에 비해 월등히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운반선 표준 크기로 자리 잡은 17만 4천 CBM급 열척도 추가 발주할 예정인데 역시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44척을 수주할 만큼 이미 신뢰를 쌓은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HD한국, 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5척, 하나오션 12척 등으로 모두 17만 6천 CB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카타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에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력인 LNG 선의 수요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NG 극조 오나물창 독점 특허를 가진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 에떼끄니가즈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1억 7천만 톤 규모로 이를 옮기려면 조선소에 발주된 185척의 LNG 운반선 외에 100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들 물량이 나오면 하반기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군함 건조를 한국에 맡기려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곤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에서 진짜 한국의 MRO 사업을 맡기려는 신호가 보이자 미 업체에서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함정 방산 기업들이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얼마 전 미 국방부의 자격평가를 수는 준조롭게 통과했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조선사들이 한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미 대선을 계기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진출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 조선소 협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외국에 아웃소싱하는 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조선소 협의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으로 밥그릇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항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 조선업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핵잠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 확산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과 적극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시선이 한층 더 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특히나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다며 이를 위해 비밀리에 양국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미국 핵잠 도입이 아닌 한국용 핵잠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국은 몇 전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연료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육상 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정부는 경북 경주 간포읍 일대에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기업들이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잠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위기가 남달라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무서운 질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이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155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33만 발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포탄 판매 요청은 지난해 10만 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출된 미국 행정부 비밀 문건은 미국이 한국에 추가 요청한 155포탄 양이 33만 발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3만 발을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송하는데 72일이 걸린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콕 집어 155포탄을 그것도 한국에게 자꾸 요청하는 것일까요? 또한 한국군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패권국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질과 규모에 있어 압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처럼 어느새 화력 덕후가 된 한국에게 방산협력 요청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가 하면 최근 한국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5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K방산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도 155포탄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155포탄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서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하루에 약 3,000발의 155포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00만 발 이상 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155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무기고에 비축된 포탄의 수도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도와주거나 미국 무기고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게 포탄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따라 155포탄 재고 부족이 심각해졌고 현재 미국이 손을 내밀 만한 나라가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11억 달러 상당의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4년 회계년도 예산에 미국 내 탄약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비용 39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화력이 강한 탄약에 대한 수요가 적어 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K9 비롯해 155포 운용 비중이 높고 훈련을 통해 포탄을 계속 소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양의 155포탄을 국내에서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포탄을 원하거나 로켓탄 개발과 생산을 함께 하자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발트 3국 중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도 탄약 공장 설립을 예고했는데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폴란드이며 에스토니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가격은 지난 2년 사이 4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방문했던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에서 둘러본 방산업체 중 포탄과 탄약 제조사만 2곳이나 됐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155포탄은 물론 중소구경 탄약까지 둘러보고 갔습니다. 더구나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그룹 간 폴란드 로켓탄 생산 공장과 관련한 MOU가 전격 체결되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로켓탄 생산이 현지 방산 전시회에서 전격 체결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비해 작년에는 54조 원, 올해에는 65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책정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다연장이 폴란드 현지에 속속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로켓탄 생산이 폴란드 현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러시아는 즉각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럽 전 지역은 물론 폴란드까지 절충 지역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침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폴란드는 더욱 더 국경에 배치할 장거리 포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이 1000km을 비행하는 정밀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폴란드를 완충 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폴란드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정밀 유도 로켓탄 생산뿐 아니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화와 로켓탄 생산 MOU를 체결한 폴란드의 WB그룹은 민간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무인기과 드론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갖춘 회사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드론과 무인기 개발의 실력자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 바로 WB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WB그룹은 폴란드가 구입한 다연장 로켓 등 무기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12개 모델 중에 연습탄 포함 8개가 130에서 230까지 무유도와 유도 로켓탄이며 사종은 KTSSM에서 파생된 대구경탄 CTM290탄 계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유도 로켓탄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고폭탄이 아닌 이중 목적 자탄과 에어버스탄, 확산탄, 열압력 탄도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방산 매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KTSSM 전술탄도미사일은 기본형이 아닌 KTSSM-II 버전으로 사거리 290km까지 가능한 장거리 버전만 블록 1형에서 3형까지 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기존 LSAM보다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될 LSAM-II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 30일 공고문을 내고 LSAM보다 방어 범위가 3배에 달하고 요격고도가 더 높은 LSAM-II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LSAM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요격 시스템으로 고도 40에서 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LSAM은 대형 무인기에서 탄도미사일까지 공중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12단 분리 후
직격 비행체킬 비이컬과 추력기를 이용해 궤적과 자세를 제어하면서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LSAMII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60에서 10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처럼 LSAM 기본형을 개발하자마자 LSAMII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LSAMII는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되어 30여 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LSAMII의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이 배치되면 한국은 LSA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고 고도도 높은 미사일 체계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소식입니다. 현궁과 해공 등 유로 로켓을 개발하고 국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논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문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어떤 미사일인지 경쟁사에서 모르도록 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미사일은 런처에서 발사될 경우 프로세서에서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화염 억제 설계와 발사 속도, 트리거 처리 신호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과 다른 방식의 미사일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논문 속의 미사일 혹은 로켓을 보면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공처럼 접이식 날개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LIGN-X1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혹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현재 LAH 소형 공격 헬기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에서부터 기갑용 대전차 미사일과 헬기용까지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미사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사일 수출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IGN-X1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LIGN-X1은 중동을 찍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 중입니다. LIGN-X1은 최근 2년간은 중동의 지대공 유도탄 시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미국 루마니아 이라크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도 지대공 및 소형 유도탄, 로봇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견인한 것은 지대공 무기체계 천궁II로 지난 2022년 UAE에 수출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4조 3천억 원 수출 계약을 따내 최근 2년 사이 확보한 수주액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라크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성사될 경우 최근 3년간 중동에서 올린 천궁II 수주고는 총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IGN-X1의 유도로켓 비군과 고스트로보틱스의 로봇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LIGN-X1의 로봇 분야는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통해 진입할 예정으로 사족보행 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 제품은 비전 60입니다. 비전 60은 평탄한 지역을 비롯해 산악 등 험지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미국조차 한국의 포탄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의 로켓탄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넉넉한 수주 잔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에 AI가 도입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미친 듯이 열폭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방산을 휩쓸어 갔던 폴란드가 다음에 예산안 국방부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7%에 달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큰 손이 다시 또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자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면 FA-50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투기를 또 싹쓸이해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앞서 폴란드가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FA-50을 넉넉히 구매해야 자국 공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싱크탱크가 추산한 전투기 필요분은 최소 170대로 향후 F-35, 32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폴란드 안보를 전투기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옛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의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투기 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창 폴란드에서 양산 중인 FA-50은 F-16 전투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성능은 그에 버금갑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50PL은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 능력도 키우는 등 F-16 성능에 준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PL 버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벌써 폴란드 제23 전술비 행단은 GF 버전 12대에 20대의 PL 버전을 운용 중입니다. 현지 반응도 매우 좋은데 23전술 비행단장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 29 기지에서 FA-50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FA-5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이 호주 합동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스웨덴 사브에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의 거듭 완승을 거두며 제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FA-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며 당시 FA-5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한국산 전투기에 초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FA-50에 대한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새로운 시장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동 국가인 이집트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작년부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강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 내에서는 조만간 이집트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방산 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KAI가 이달 5일까지 이집트 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개막한 이집트 에어쇼 EIAS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FA-50, KF-21을 전시하는 등 한국산 전투기 역량을 한껏 뽐내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A-50, KF-21뿐만 아니라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와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MUMT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KAI는 전 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공군이 가상의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현장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KAI가 이집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집트를 아프리카 중동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FA-50 등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만간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해외에서 FA50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말고도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FA50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라팔과 FA50을 놓고 저울질했었는데 여러 장점들로 인해 FA5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KAI는 우즈베키스탄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 역시 최신의 FA50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버전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FA50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AI는 2028년까지 FA50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자형 모델 개발, 보조 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국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자형 모델은 복자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 공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FA50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자형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T-50 고등 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FA50 12대 2차 발주를 추가로 넣는 등 내친 김에 KF-21 블록1 10대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45조 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입찰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찰 국가나 기종은 밝히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FA50 12대가 주 전력인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면서 FA50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추가 구매 니즈가 있는 필리핀에서 FA50을 2차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에서 KF-21 구매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앞서 필리핀 군 당국은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전투기 구매 제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KAI가 AI를 활용해 FA50 운용 트레이닝을 하는 조종사 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2024 REAIM 고위급 회의에서 KAI가 AI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에이전트와 전술훈련을 체험했는데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A50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면서 엄청난 이목이 쏠렸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공군시험평가단 제52 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지상학 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통과한 정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F-21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으로. 중국은 KF-21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열폭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의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중국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 MIA는 작년부터 시험 비행 중인 KF-21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4위에 거론되고 있다며 반면에 중국의 FC-31은 6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평가는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한 KF-21이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FC-3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KF-21을 까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신승리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중국에서 끊임없는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KF-211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측이 폴란드에서 K 전차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음을 통보했다. 폴란드 투스크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군축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루마니아의 무기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우리는 한국의 지역 허브가 되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와의 방산 2차 계약이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K 전차 현지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폴란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K9자주포를 도입하고 K 전차까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짓지 못하는 K 전차 공장을 자국에 짓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뀐 뒤 계속적으로 간을 본 폴란드 정권의 한국은 아쉬울 것이 없다며 애타게 한국 현지 공장을 원하는 루마니아로 눈을 돌렸다며 통쾌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 크레시는 지난 9월 29일 한국 국방부 차관은 한국이 폴란드의 전차 기술 이전을 환영하지만 폴란드 조립 공장에 예비 부품 공급을 포함한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스크 정부가 현지 생산을 늘리고 폴란드 군 사령관이 외국 장비에 대한 관심을 줄이도록 설득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폴란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지 생산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 PIS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K9 자주포 크랩 곡사포 HIMARS 발사대 K 전차 FA-50 항공기에 대한 무기 구매 중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크레시는 폴란드의 단점이 지난 3월에 드러났는데 당시 EU에서 탄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31개 프로젝트 중 폴란드 회사는 단 한 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5억 유로 상당의 자금 조달 패키지에서 폴란드에 210만 유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실패로 도널드 투스크 연립정부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잃은 법정 이당 PIS이 이끄는 우회 야당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아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과 법정 이당 지지 세력은 지금 투스크 정부가 한국 측에 억지를 부리며 K 전차 현지 생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FA-50과 K9자주포 현지 생산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군수부는 댓글로 바로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지금 한국 측에서 폴란드의 산업시설 미비로 K 현지 생산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폴란드 투스크 정부에 딸려가지 않고 강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아니라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릉 공장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해외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한국의 거대 기업인 한화는 루마니아군에 K9 선더 자주포 54대를 납품하는 계약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루마니아 페트레슈티 마을에 자주포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루마니아 매체 프라마뉴스는 내년 초 한화가 루마니아의 방산용 장갑차 공장 착공에 나서며 이 공장이 유럽의 모든 한화 지상 시스템의 지역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대규모 생산 유지 관리 시설을 건설해 최첨단 플랫폼은 물론 경제적, 산업적 이익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은 8월 완공된 호주 질롱시의 공장 HACE과 유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호주 HACE가 최초이고 루마니아는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폴란드가 두 번째가 되어야 했지만 폴란드 새 정권의 목리로 인해 루마니아가 선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는 루마니아에게 레드백 장갑차 생산도 제안했는데 이 공장에서 K구자주포는 물론 레드백까지도 생산될 수 있기에 루마니아는 레드백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K전차 도입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K전차 현지 생산도 이 인프라를 통해서 재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최고 군사 전문가는 최근 K전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에게 9년 대화 지원을 명목으로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의 군사차관을 지원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지역 불안정에 대응해 루마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돈을 빌려주면서 에밀-A 에이브럼스 전차 54대와 F-35A 구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K방산의 루마니아 시장 진출 노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 남동부 사령관을 지냈던 루마니아 카탈린 토메스쿠 장군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유사시 반격을 하거나 방어할 때만 쓸 수 있다며 실제로 주전력으로 쓸 수 있는 K 전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이브럼즈가 매우 유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복잡한 탱크라고 말하면서 에이브럼즈는 매우 훌륭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복잡합니다. 나는 탱크 운용자로서 다른 대대를 다른 유형의 탱크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메스쿠 장군은 에이브람스 탱크는 무게가 70톤이고 대부분의 도로 인프라가 최대 6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이 탱크에는 터빈 엔진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에이브람스 전차는 너무 무거워서 루마니아 도로에서 쓰기가 힘들고 터빈 엔진 또한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쉽게 고장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운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문가다. 그들은 품질 면에서 에이브람스와 가까운 탱크입니다. 나는 에이브럼즈만큼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모두 비용, 성능, 무게, 유지 관리, 포신 작동 시간, 승무원 보호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 전차와 함께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도 도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독일산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메스쿠 장군은 과거 루마니아가 헝가리와 함께 독일 회사 라인메탈의 공장을 신청했지만 독일은 루마니아를 외면하고 이웃 국가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방산산업 기반이 약한 루마니아는 늘 독일에게 무시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루마니아의 군수산업을 살리려면 현지에 공장을 세워줄 국가가 필요한데 바로 한국은 K구자주포, K전차를 도입하면 현지 공장을 세워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이 루마니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번에 K구자주포 공장을 내년 초에 착공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이 K구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했다는 소식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한국 기업 STX 엔진이 K구자주포용 국산 엔진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산 K구자주포를 최근 도입한 루마니아와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이를 긴급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 STX가 지난 27일 K구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1호기의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STX는 K구 자주포를 위한 최초의 완전 국산화 천마력 엔진을 생산했는데 3년 만에 이 기술이 개발되었고 500개 이상의 엔진 부품이 생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독일산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포병 체계의 구동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면 중동의 일부 국가에 자주포를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산 엔진을 통해서 더 많은 국가에게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화는 사우디아라비아에
K구자주포 200문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산 엔진을 장착하면서 중동 지역의 K구자주포 수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카타르 현지 연합훈련에 K전차와 함께 K구전차가 참가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한국은 중동 세일지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취역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있긴 했지만 그건 소련 붕괴 후 싼 값에 들여와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산둥함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직접 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산둥함이 진정한 항공모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마중 대결 구도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공모함으로 북태평양 일대에서 전력훈련에 나서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항공모함의 내부를 까보니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배치됩니다. 항모를 배치한다는 건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고 그 국가의 군사력,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모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재기는 말뜻 그대로 군함에 실은 항공기입니다. 항공모함의 힘은 탑재한 함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물론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조차 함재기의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데 익숙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기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항모수를 5에서 6대까지 늘리려는 상황에서 향후 비행 조종사 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재기의 이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출기 캐터펄트가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에는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륙 시에 조종사가 엔진을 스스로 조종하는 자유 이륙 방식에 의해 고도의 조종사 숙련도가 요구되고 엔진이 쉽게 손상되며 날개 충격이 큰 단점이 있어 구소련 이후 인도 해군만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함재기 조종사가 기계적 이착륙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조종사 숙련도에 의지해 잦은 엔진 과부하와 날개 손상으로 함재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랴오닝 배치한 지 3달이 돼서야 시야가 잘 보이는 낮 시간에 이착륙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처음으로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밤에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중국의 항공모함은 밤에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야 막 이착륙을 했으니 당연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들도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신규 조종사 모집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 조종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숙련돼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함재기인 J-1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J-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티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J-1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미 국방정보국이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T으로 제한될 것이며 J-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육이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산둥함은 항모전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조차도 연료와 무기들 제대로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형편없는 전투기를 항모 함재기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재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모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와 철개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대로 된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이걸 수입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제 수-33 함재기의 프로토타입을 입수해 이를 베껴다가 제-15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기술 없이는 엔진을 완전히 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15는 굉장히 무거우면서 엔진 출력은 더 약한 함재기로 태어났고 허락 없는 기술 복제에 화가 난 러시아가 수-33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역시 F-35B는 동맹국에만 판매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수입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해양 굴기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2025년까지 핵추진 항모 2척 등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 전력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함재기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비를 늘리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호랑이계인 이 항모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